오늘은 1875년부터 1955년까지 살았던 독일 작가 토마스 만의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집안 이야기를 토대로 쓴 이 소설로 토마스 만은 1929년에 노벨상을 수상하였는데 그의 나이 23살인 1901년에 썼다고 하니 놀랍습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훌륭한 예술작품들이 작가들의 젊은 시절에 창작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나같이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린 노인들은 청년들에게 훈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소설은 귀족 집안의 자손들이 오만 불손함과 허영심, 게으름, 능력 부족, 소모적인 위선짓거리들로 인해 100년 동안에 걸쳐 몰락해가는 이야기인데 책 속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의 내부는 공허하였다. 그에게는 마음을 동하게 하는 계획이 없었고 기쁘고 만족스럽게 헌신할 만한 매력적인 일이 없었다. 그럼 이 소설 속에서 발견한 보물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린 그는 완전히 겉보가 되어 있었다. 상인의 말 주변이 아무리 좋다지만 양의 다리가 5이라고는 주장할 수 없는 거요. 다시 상인이 쓰는 말을 빌리자면 매일 미끼를 던진다 해서 매일 한몫 잡는 것은 아니요. 모르는 사람과 어울리면 자신의 가장 좋은 점을 내보이고 점잠 빼면서 환심을 사려고 한다. 글이란 느긋하게 선택해서 마음을 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글은 확고부동하며 그것을 쓴 사람이 주도 면밀하게 숙고해서 마련한 형식과 입장을 거듭 읽을 수 있어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단다. 내 아들아, 낮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사업에 임해라. 하지만 밤에는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사업만 해라. 고시씨 불행한 일을 당하셨다면서요? 안 됐군요. 라고 누가 말을 걸면 그는 의례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아, 이보게나. 고통 없이 교육받은 사람은 늘 어린애로 남아있는 거라네. 나도 그처럼 불안하고 공허한 마음으로 호기심에 가득 차서 나 자신에 몰두하는 데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가끔 있어. 왜냐하면 나 역시 예전에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 하지만 그러면 마음이 산란해지고 무능해지며 끈기가 없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리고 나로서는 몸가짐이며 균형이 중요한 문제야. 이런 데 관심을 품고 이러한 느낌을 철저하게 관찰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늘 있겠지. 그들은 바로 시인들이야. 그들은 특전을 부여받은 자신들의 자신만만하고도 아름다운 내면 생활을 피력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감정 세계도 풍부하게 만드는 거야. 하지만 우린 그냥 평범한 상인들 뿐이야. 우리들의 자아 관찰은 한심할 정도로 형편없어. 고요한 열정을 지니면 은밀한 사랑보다도 달콤하고 행복하며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조그만 도시에도 위대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셨나요? 뭐가 어째? 시끌벅적하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으면 치욕이나 추문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천만에. 남몰래 사람을 갉아먹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비밀스러운 추문이 훨씬 더 나쁘단 말이야. 나의 출신이며 교양이며 내 가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부인하면서까지 거짓으로 내가 행복하며 만족하다고 꾸미는 것이야말로 무가치한 것이야. 난 바로 그런 것을 추문이라고 부르고 싶어.
늘 그렇듯이 즐거운 일을 기다릴 때가 최고 좋은 법이야. 그는 자수성가한 사람 같았다. 그는 그런 사람들이 갖는 자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선천적인 확실한 자의식이 아니라서 다소 남을 신뢰하지 않는 과장된 종류의 것이었다. 어떤 남자가 자다가 그만 쥐를 삼켜서 하는 수 없이 수의사한테 갔더니 그가 하는 말이 이번에는 고양이를 삼키라고 충고했다는 것이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제안을 받고 그토록 흥분하고 기분 나빠하는 것은 자신의 거절에 확신을 품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는 그 일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야. 그가 겪고 있는 신체적 장애, 그가 당하고 있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어린 나이에 일찍이 많은 경험을 해서 진지한 감정을 지니게 됨으로써 그는 어쩔 수 없이 조숙한 아이가 되었다. 그러한 사실이 흡사 좋은 취미를 지닌 우월한 재능에 의해 억압당하고 있는 것처럼 자주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가끔씩 우울한 우월감의 형태로 표출되었다. 현대적인 거래 행위에는 상관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책략이라는 상관습이 전혀 비난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성문법에는 위배되는 것이어서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정직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업계에서는 암암리에 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상관행과 악행 간의 분명한 경계선을 긋기가 곤란하지요. 마찬가지라 할 수 있지요. 선생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승진과 권력자한테 잘 보이는 데만 신경을 쓰는 공무원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렇다. 항상 만사가 그러했다. 가장 불안해할 때는 마치 그걸 비웃기라도 하듯이 일이 제법 잘 되어 갔다. 하지만 나쁜 일이 생기리라고 꿈에도 생각지 않을 때는 불행한 일이 들이닥쳤다. 난 이제 30줄에 들어섰어. 하지만 최하층 천국의 시민이나 어머니 집에 찾아와서 음식을 작살내는 목사들과 친교를 맺을 나이는 아직 아니야. 톰, 난 그들을 신뢰하지 않아. 그들은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야. 사악한 독사의 무리지. 우린 모두 죄를 범하기 쉬운 마음을 지닌 약한 인간들이야. 그들이 이 불쌍한 현세주의자를 동정어린 눈으로 깔보려고 한다면 난 그들을 마구 비웃어 줄 테야. 난 항상 만인이 평등하다는 생각과 우리와 하느님 사이에는 어떠한 중재자도 필요 없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어. 우리는 혁명을 하자는 것뿐입니다.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현 상황에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질서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질서는 더 이상 마음에 안 든다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로를 세워도 왜 그런 높은 지위, 즉 귀족에 오를 수 없다는 겁니까? 우리 부르주아, 즉 소위 제3계급은 공적에 의해서만 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나태한 귀족을 더 이상 인정치 않습니다. 우리는 현재와 같은 신분 서열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만인이 자유롭고 평등하길 바라며 어느 누구도 인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로지 법의 지배만 받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특권이나 자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갖는 국가의 자식이어야 합니다. 일반 신도와 하느님 간에 아무런 중재자가 존재하지 않듯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특권 없이 서로 경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시겠어요? 진리는 억압당하고 있으며 그것을 발언할 기회는 봉쇄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럴까요? 배치 같은 캐캐묵은 다 쓰러져가는 상태를 지키기 위해서죠.
권력, 우둔하고 거친 현재의 그 경찰 권력은 정신적인 것이나 새로운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알겠는가? 아마 그녀는 자기 앞에 펼쳐진 길을 걸어 그린리히와 결혼할지도 모른다. 그것은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하지만 그가 자기한테 말할 때면 느닷없이 이렇게 생각할 거다. 내가 모르는 것을 난 알고 있어. 귀족들이란 원칙적으로 말하면 경멸스러운 존재야. 왕이나 귀족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받는 특권은 부당한 기득권입니다. 그러한 기득권은 세습이 아니라 몰락해야 마땅합니다. 지난주에 영국의 여왕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왕이라는 특권, 기득권을 죽을 때까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그녀의 조상들이 세계 곳곳의 식민지에서 약탈한 재산을 물려받아 호의호식 하였을 뿐 죽을 때까지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가 살아있을 때 마음껏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가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추모하지 않았습니다. 2달 전에 죽은 일본 총리 아베 신조 따위와 같이 천박하고 경멸스러운 인간들의 명복을 나는 빌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